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파도가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습니다. 폭풍우는 마치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려는 듯 사납게 몰아쳤고 배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쥐었고 70이 넘으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들을 꼭 껴안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를 잡은 떨리는 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약 우리가 붙잡힌다면 사용할 독약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가족 전체가 공개 처형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라리 이 바다에서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저를, 우리 가족을, 이 목숨을 건 항해로 내몰았을까요?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한 가족의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북한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인민반 회의에 참석하고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5식구였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 제 아내, 그리고 동생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갈 약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방 한켠에 모셔두고 매일 아침 절을 올리셨습니다. 배급은 한 달에 한두 번 나왔습니다. 옥수수와 감자가 대부분이었고 쌀은 명절에나 조금씩 배급되었습니다. 배급소 앞에 줄을 서면 최소 2~3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주 생활 총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을 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이번 주에 위대하신 수령님의 교실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며 말하면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처사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배급으로는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몰래 달걀이나 고기를 구해야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봉쇄 때문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선전 방송에서 매일 들려주는 남조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듣고 우리가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가족 모두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이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긴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주저앉았고 어떤 아이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저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도 지나쳤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도우려다 보이부에 찍히면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가 중국에서 쌀을 몰래 구해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강제로 공개 처형장에 동원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반당 반혁명 행위로 총살형을 받았습니다. 단지 굶주린 가족을 먹이려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총성이 울리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형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루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굶주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정상인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을 누가 눈치챌까봐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요. 몇 주 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약을 구해오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구하는 것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내가 낳을 아이도 병든 어머니도 동생네 어린 조카들도 이곳에 남아있으면 모두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하지만 국경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탈북자는 발각 즉시 총살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느니 자유를 향해 도전하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 경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육로는 완전히 봉쇄되었고 국경을 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총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생각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저는 수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출근길과 퇴근길을 일부러 해안가로 돌아가며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몇 시에 교대하는지, 어느 구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지, 날씨가 나쁠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밤에는 오래된 해도를 꺼내 연구했습니다. 지뢰밭의 위치, 암초가 있는 곳, 조류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조차 새어나갈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배였습니다. 새 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선박은 등록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폐선 처리된 낡은 목선을 몰래 구했습니다. 고철값에 팔린다는 배를 뇌물을 주고 빼돌렸습니다. 몇 달 동안 조금씩 배를 수리했습니다. 의심받지 않도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요. 엔진 대신 노를 준비했습니다. 엔진 소리는 경비대에게 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준비물을 모았습니다. 물과 식량, 나침반 그리고 동약과 칼이었습니다. 만약 붙잡힌다면 가족들이 고문당하며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 손으로 편안하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고춧가루와 달걀도 준비했습니다. 만약 경비정이 접근하면 바다에 뿌려 추적을 방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준비는 아버지의 유골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우셨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이 땅에 두고 떠날 수는 없다며 유골함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저는 작은 방수 가방에 유골함을 넣었습니다. 아내에게 계획을 말한 날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아이를 굶겨 죽이느니 차라리 바다에서라도 자유를 찾아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네 가족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어린 조카들을 이곳에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은 두려워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어느 날 기상예보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후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을 D-데이로 정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 경비대도 순찰을 최소화할 것이고 파도 소리에 우리 배의 소리도 묻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5월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바람은 울부짖었고 비는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모두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옷, 방수 자켓, 그리고 최소한의 짐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으셨고 아내는 임신한 배를 감싸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동생은 2살 배기 조카를 자루에 넣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모든 것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빗속을 조용히 걸어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였지만 그날 밤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경비 초소를 피해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파도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뢰밭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해안가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관찰한 안전한 경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지뢰 경고 표지판을 피해가며 온 가족이 일렬로 제 뒤를 따랐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잘못 디디면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아내의 떨리는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지뢰밭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배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낡은 목선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희망의 배처럼 보였습니다. 모두 배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자루에 넣어 배 바닥에 숨겼고 어른들은 노를 잡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날까봐 처음 3km는 노만으로 저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경비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손짓으로 신호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숨도 쉬지 마. 경비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그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100m, 50m. 제 손은 칼을 움켜쥐었고 다른 손에는 독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센 파도 하나가 우리 배를 덮쳤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고 저는 독약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덕분에 우리 배는 암초 뒤로 숨을 수 있었습니다. 경비정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작은 배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 같았습니다. 경비정이 사라지자 저는 있는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북한의 바다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북한 해역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바다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폭풍우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고 파도는 작은 배를 장난감처럼 흔들어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가 배멀미로 쓰러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 거센 파도를 견디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쥔 채 신음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고 배를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꼭 안은 채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들을 지켜주세요. 부디 무사히. 70이 넘으신 몸으로 이 고통을 견디시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침반을 보며 남쪽으로, 오직 남쪽으로만 향했습니다. 한국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배가 거의 뒤집힐 뻔했습니다. 그 순간 준비했던 물과 식량 중 절반이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꼭 잡고 계시던 유골함도 물에 젖었지만 다행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봤습니다. 배를 잡고 버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자루 속에서 작게 흐느끼는 조카들을 봤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밝아지면 우리 배가 더 쉽게 발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비정에게든 중국 어선에게든요. 정오쯤 멀리서 큰 배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경비정인가? 중국 어선인가? 배가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다시 동약과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작은 목선은 파도 사이로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물이 떨어졌습니다. 준비했던 물의 절반은 파도에 휩쓸려갔고 남은 물도 다 마셨습니다. 목은 타들어갔고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는 확신을 줄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방향이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침반만 믿고 남쪽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닷바람을 맞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떨었고 어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미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중국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우리가 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 탈진 상태였습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바닥났으며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식이 흐릿했고 어머니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노를 저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고 팔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바다 위에서 죽을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형님, 저기, 배요. 멀리 회색 함정이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 경비정인가? 중국 배인가? 아니면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목이 찢어질 듯 소리쳤습니다. 해군 함정이 우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확성기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거기 배 신원을 밝히십시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확성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라는 그 말에 이틀 동안 꽉 쥐고 있던 긴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동생은 자루에서 아이들을 꺼내며 살았다. 우리 살았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해군 병사들이 밧줄을 내렸고 우리를 한 명씩 함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임신한 아내를 올렸고 그 다음 어머니와 아이들 그리고 동생 가족을 올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올라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젊은 해군 병사가 제게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군의관이 급히 달려와 가족들을 진찰했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무실로 옮겨져 링거를 맞았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몸을 감쌌고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해군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먼 바다까지 오신 겁니까?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북한 상황, 굶주림, 탈출 준비, 지뢰밭, 폭풍 후 속항해. 말하는 동안 장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 작은 배로 이 거친 바다를 온 가족이 함께. 장교는 경외감이 담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함정은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갑판에 나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이 보였을 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꺼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자유로운 땅에 왔어요. 항구에 도착하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와 있었습니다. 절차와 조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최소한 여기서는 우리를 총살하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를 구해준 해군 함정이 보였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그 바다를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 영양실조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뱃속의 아이도 무사했고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조카들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북한에서는 금지된 단어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마트였습니다. 교육 과정 중 대형 마트에 견학을 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식품들, 아무 제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쌀 코너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쌀을 아무나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 평생 배급으로만 받던 쌀을 여기서는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명의의 통장이 생겼고 제가 번 돈이 아닌데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온수가 나오는 수도,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 것, 난방이 되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첫날 밤,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들었을 때 이것이 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도 단어가 달랐고 남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유로운 이곳에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첫 자유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너는 자유롭게 살 거야.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 꿈을 꿀 수 있어.
아빠처럼 탈출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작은 제단에 모셨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가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났어요. 당신도 이제 자유로운 곳에 계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어머니는 아버지께 절을 올리시며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봅니다.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 탈북하다 잡혀가는 사람들.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2,500만 명의 동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에 남은 친척들이 위험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자유롭게 숨쉬고 계신가요?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마세요.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넌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